라디오 명작 극장 서울 1964년 겨울 김승옥 작 박정석 연출 세 번째 아내와 나는 참 재미있게 살았습니다. 아내가 어린애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은 몽땅 우리 두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돈은 넉넉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돈이 생기면 우리는 어디든지 같이 다니면서 재미있게 지냈습니다. 딸기철엔 수원에도 가고 포도철엔 안양에도 가고 여름이면 대천에도 가고 가을엔 경주에도 가보고 밤엔 영화 구경, 쇼 구경하러 열심히 극장에 쫓아다니기도 했었습니다. 무슨 병환이셨던가요? 하고 아니 조심스럽게 물었다. 급성 뇌막염이라고 의사가 그랬습니다. 아내는 옛날에 급성 맹장염 수술을 받은 적도 있고 급성 폐렴을 앓은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만 모두 괜찮았는데 이번에 급성엔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죽고 말았습니다. 사내는 고개를 떨구고 한참 동안 무언지 입을 우물거리고 있었다. 아니 손가락으로 내 무릎을 찌르며 우리는 꺼지는 게 어떻겠느냐는 눈짓을 보냈다. 나 역시 동감이었지만 그때 그 사내가 다시 고개를 들고 말을 계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눌러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 아내와는 재작년에 결혼했습니다.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친정이 대구 근처에 있다는 얘기만 했지 한 번도 친정과는 내왕이 없었습니다. 난 처갓집이 어딘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었어요. 그는 다시 고개를 떨구고 입을 우물거렸다. 뭘 할 수 없었다는 말입니까? 내가 물었다. 그는 내 말을 못 들은 것 같았다. 그러나 한참 후에 다시 고개를 들고 마치 애원하는 듯한 눈빛으로 말을 이었다. 아내의 시체를 병원에 팔았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난 서적 외판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돈 4,000원을 주더군요. 난 두 분을 만나기 얼마 전까지도 세브란스 병원 울타리 곁에 서 있었습니다. 아내가 누워있을 시체실이 있는 건물을 알아보려고 했습니다만 어딘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울타리 곁에 앉아서 병원의 큰 굴뚝에서 나오는 희끄무레한 연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어떻게 될까요? 학생들이 해부 실습하느라고 톱으로 머리를 가르고 칼로 배를 째고 한다는데 정말 그렇겠죠? 우리는 입을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사완이 닭고항과 양파가 담긴 접시를 갖다 놓고 나갔다. 기분 나쁜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다만 누구에게라도 얘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한 가지만 의논해보고 싶은데 이 돈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오늘 저녁에 다 써버리고 싶은데요. 쓰십시오. 아니 얼른 대답했다. 이 돈이 다 없어질 때까지 함께 있어 주시겠어요? 사내가 말했다. 우리는 얼른 대답하지 못했다. 함께 있어 주십시오. 사내가 말했다. 우리는 승낙했다. 멋있게 한번 써봅시다. 라고 사내는 우리와 만난 후 처음으로 웃으면서 그러나 여전히 힘없는 음성으로 말했다. 중국집에서 거리로 나왔을 때는 우리는 모두 취해 있었고 돈은 1,000원이 없어졌고 사내는 한쪽 눈으로는 울고 다른 쪽 눈으로는 웃고 있었고 아는 도망갈 궁리를 하기에도 지쳐버렸다고 내게 말하고 있었고 나는 악센트를 찍는 문제를 모두 틀려버렸단 말이야. 악센트 말이야. 라고 중얼거리고 있었고 거리는 영화에서 본 식민지의 거리처럼 춥고 한산했고 그러나 여전히 소주 광고는 부지런히
약광고는 게으름을 피우며 반짝이고 있었고 전봇대의 아가씨는 그저 그래요라고 웃고 있었다. 어디로 갈까? 하고 아저씨가 말했다. 어디로 갈까? 아니 말하고 어디로 갈까? 라고 나도 그들의 말을 흉내냈다. 아무데도 갈 데가 없었다. 방금 우리가 나온 중국집 곁에 양품점의 쇼윈도가 있었다. 사내가 그쪽을 가리키며 우리를 끌어당겼다. 우리는 양품점 안으로 들어갔다. 넥타이를 하나 골라 가져. 내 아내가 사주는 거야. 사내가 호통을 쳤다. 우리는 알록달록한 넥타이를 하나씩 들었고 돈은 600원이 없어져 버렸다. 우리는 양품점에서 나왔다. 어디로 갈까? 라고 사내가 말했다. 갈 데는 계속해서 없었다. 양품점 앞에는 귤장수가 있었다. 아내는 귤을 좋아했다. 고 외치며 사내는 귤을 버려놓은 수레 앞으로 돌진했다. 돈 300원이 없어졌다. 우리는 이빨로 귤 껍질을 벗기면서 그 부근에서 서성거렸다. 택시! 사내가 고함쳤다. 택시가 우리 앞에서 멎었다. 우리가 차에 오르자마자 사내는 세브란스로. 라고 말했다. 안 됩니다. 소용 없습니다. 아니 재빠르게 외쳤다. 안 될까? 사내는 중얼거렸다. 그럼 어디로?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라고 운전수가 짜증난 음성으로 말했다. 갈 데가 없으면 빨리 내리쇼. 우리는 차에서 내렸다. 결국 우리는 중국집에서 20발짝도 더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거리의 저쪽 끝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나타나서 점점 가깝게 달려들었다. 소방차 2대가 우리 앞을 빠르고 시끄럽게 지나쳐갔다. 택시! 사내가 고함쳤다. 택시가 우리 앞에 멎었다. 우리가 차에 오르자마자 사내는 저 소방차 뒤를 따라갑시다. 라고 말했다. 나는 귤 껍질을 3개째 벗기고 있었다. 지금 불구경하러 가고 있는 겁니까? 라고 아니 아저씨에게 말했다. 안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벌써 10시 반인데요. 좀 더 재미있게 지내야죠. 돈은 이제 얼마 남았습니까? 아저씨는 호주머니를 뒤져서 돈을 모두 털어냈다. 그리고 그것을 아내에게 건네줬다. 안과 나는 세어봤다. 1,900원하고 동전이 몇 개, 10원짜리가 몇 장이 있었다. 됐습니다. 아는 다시 돈을 돌려주면서 말했다. 세상엔 다행히 여자의 특징만 중점적으로 내보이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내 아내 얘기입니까? 라고 사내가 슬픈 음성으로 물었다. 내 아내의 특징은 잘 웃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종삼으로 가자는 얘기였습니다. 아니 말했다. 사내는 아내를 경멸하는 듯한 웃음을 띠며 고개를 돌려버렸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는 화재가 난 곳에 도착했다. 30원이 없어졌다. 화재가 난 곳은 아래층인 페인트 상점이었는데 지금은 미용학원 2층에서 불길이 창으로부터 뿜어나오고 있었다. 경찰들의 호각 소리, 소방차들의 사이렌 소리, 불길 속에서 나는 탁탁 소리, 물줄기가 건물의 벽에 부딪히면서 나는 소리. 그러나 사람들의 소리는 아무것도 나지 않았다. 사람들은 불빛에 비쳐 무한당한 사람들처럼 붉은 얼굴로 정물처럼 서 있었다. 우리는 발밑에 굴러있는 페인트통을 하나씩 궁둥이 밑에 깔고 웅크리고 앉아서 불구경을 했다. 나는 불이 좀 더 오래 타기를 바랐다. 미용학원이라는 간판에 불이 붙고 있었다. 원자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 김영, 우리 얘기나 합시다. 하고 아니 말했다. 화재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일 아침 신문에서 볼 것을 오늘 밤에 미리 봤다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저 화재는 김영의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이 아저씨의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화재에는 흥미가 없습니다. 김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감입니다. 물줄기 하나가 불타고 있는 학으로 달려들고 있었다. 물이 닿는 곳에선 회색 연기가 피어올랐다. 힘없는 아저씨가 갑자기 힘차게 깡통으로부터 일어섰다. 내 아내입니다. 하고 사내는 환한 불길 속을
손가락질하며 눈을 크게 뜨고 소리쳤다. 내 아내가 머리를 막 흔들고 있습니다. 골치가 깨질 듯이 아프다고 머리를 막 흔들고 있습니다. 여보! 골치가 깨질 듯이 아픈 게 내막염의 증세입니다. 그렇지만 저건 바람에 휘날리는 불길입니다. 앉으세요. 불 속에 아주머님이 계실 리가 있습니까? 라고 아니 아저씨를 끌어안치며 말했다. 그러고 나서 아는 나에게 나지막하게 속삭였다. 이 양반 우릴 웃기는데요. 나는 꺼졌다고 생각하고 있던 학에 다시 불이 붙고 있는 것을 보았다. 물줄기가 다시 그곳으로 뻗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물줄기는 겨냥을 잘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다. 불은 날쌔게 용자를 핥고 있었다. 나는 밑까지 어서 불 붙기를 바라고 있었고 그리고 그 간판에 불이 붙은 과정을 그 많은 불구경꾼들 중에서 나 혼자만 알고 있기를 바랐다. 그러나 그때 문득 나는 불이 생명을 가진 것처럼 생각되어서 내가 조금 전에 바라고 있던 것을 취소해버렸다. 무언가 하얀 것이 우리가 웅크리고 앉아있는 곳에서 불타고 있는 건물 쪽으로 날아가는 것이 보였다. 그 비둘기는 불 속으로 떨어졌다. 무엇이 불 속으로 날아들어갔죠? 내가 안을 돌아다보며 물었다. 예, 뭔가 날아갔습니다. 안은 나에게 대답하고 나서 이번에는 아저씨를 돌아다보며 보셨어요? 하고 그에게 물었다. 아저씨는 잠자코 앉아 있었다. 그때 순경 한 사람이 우리 쪽으로 달려왔다. 당신이다. 라고 순경은 아저씨를 한 손으로 붙잡으면서 말했다. 방금 뭘 불 속에 던졌소? 아무것도 안 던졌습니다. 뭐라고요? 순경은 때릴 듯한 신용을 하며 아저씨에게 소리쳤다. 내가 던지는 걸 봤단 말이오. 무얼 불 속에 던졌소? 돈입니다. 돈? 돈과 돌을 수건에 싸서 던졌습니다. 정말이오? 순경은 우리에게 물었다. 예, 돈이었습니다. 이 아저씨는 불난 곳에 돈을 던지면 장사가 잘 된다는 이상한 믿음을 가졌답니다. 말하자면 좀 돌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나쁜 짓은 결코 하지 않는 장사꾼입니다. 아니 대답했다. 돈은 얼마였소? 1원짜리 동전 1개였습니다. 아니 다시 대답했다. 순경이 가고 났을 때 아니 사내에게 물었다. 정말 돈을 던졌습니까? 예, 모두? 예. 우리는 꽤 오랫동안 불꽃이 탁탁 튀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한참 후에 아니 사내에게 말했다. 결국 그 돈은 다 쓴 셈이군요. 자, 이젠 약속이 끝났으니 우린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라고 나는 아저씨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안과 나는 돌아서서 걷기 시작했다. 사내가 우리를 쫓아와서 안과 나의 팔을 반쪽씩 붙잡았다. 나 혼자 있기가 무섭습니다. 그는 벌벌 떨며 말했다. 곧 통행 금지 시간이 됩니다. 난 여관으로 가서 잘 작정입니다. 아니 말했다. 난 집으로 갈 겁니다. 내가 말했다. 함께 갈 수 없겠습니까? 오늘 밤만 같이 지내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잠깐만 저를 따라와 주십시오. 사내는 말하고 나서 나를 붙잡고 있는 자기의 팔을 부채질하듯이 흔들었다. 아마 아내 팔에 대해서도 그렇게 했으리라. 어디로 가자는 겁니까? 나는 아저씨에게 물었다. 이 여관비를 구하러 잠깐 이 근처에 들렀다가 모두 함께 여관으로 갔으면 하는데요. 여가네요? 나는 내 호주머니 속에 든 돈을 손가락으로 계산해보며 말했다. 아닙니다. 폐를 끼쳐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잠깐만 절 따라와 주십시오. 돈을 빌리러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받아야 할 돈이 있습니다. 이 근처에요? 예, 여기가 남영동이라면. 아마 틀림없는 남영동인 것 같군요. 내가 말했다. 사내가 앞장을 서고 안과 내가 그 뒤를 쫓아서 우리는 화재로부터 멀어져 갔다. 빚 받으러 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늦었습니다. 아니 사내에게 말했다. 그렇지만 저는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어느 어두운 골목길로 들어섰다. 골목의 모퉁이를 몇 개인가 돌고 난 뒤에 사내는 대문 앞에 전등이 켜져 있는 집 앞에서 멈췄다. 나와 아는 사내로부터 10발짝쯤 떨어진 곳에서 멈췄다.
사내가 벨을 눌렀다. 잠시 후에 대문이 열리고 사내가 대문 앞에 선 사람과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주인 아저씨를 뵙고 싶은데요. 주무시는데요? 그럼 아주머니는 주무시는데요. 꼭 뵈야겠는데요. 기다려 보세요. 대문이 다시 닫혔다. 안이 달려가서 사내의 팔을 잡아 끌었다. 그냥 가시죠. 괜찮습니다. 받아야 할 돈이니까요. 안이 다시 먼저 서 있던 곳으로 걸어왔다. 대문이 열렸다. 밤늦게 죄송합니다. 사내가 대문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누구시죠? 대문은 잠에 취한 여자의 음성을 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늦게 찾아와서. 실은 누구시죠? 술 취하신 것 같은데. 월부 책값 받으러 온 사람입니다. 하고 사내는 비명 같은 높은 소리로 외쳤다. 월부 책값 받으러 온 사람입니다. 이번엔 사내는 문기둥에 두 손을 짚고 앞으로 뻗은 자기 팔 위에 얼굴을 파묻으며 울음을 터뜨렸다. 월급 책값 받으러 온 사람입니다. 월부 책값. 사내는 계속해서 흐느꼈다. 내일 낮에 오세요. 대문이 탁 닫혔다. 사내는 계속해서 울고 있었다. 사내는 가끔 여보라고 중얼거리며 오랫동안 울고 있었다. 우리는 여전히 10발짝쯤 떨어진 곳에서 그가 울음을 그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참 후에 그가 우리 앞으로 비틀비틀 걸어왔다. 우리는 모두 고개를 숙이고 어두운 골목길을 걸어서 거리로 나왔다. 적막한 거리에는 찬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었다. 출연 조정문, 김대연, 송영학, 진행 허희, 프로듀서 김경주였습니다. 고전을 생생하게 듣는 즐거움, 라디오 명작극장. 라디오 명작극장 7번째 시간에는 조세희 작가의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